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단 3분, 낯선 외국 승무원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2km를 달려 길을 안내한 중학생, 15초 만에 하나의 구조팀이 된 시민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건 매뉴얼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었다. 경유지라 생각했던 한국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당신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이야기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호프만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12년간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100개국이 넘는 도시를 거쳤지만 대부분은 그저 스케줄표 위의 점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비슷했죠. 친절한 척하지만 속내는 차갑고 미소 뒤엔 계산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경유일 뿐이니까요.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2층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오후 3시 47분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덮였어요. 12년간 100개국을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죠. 셔틀 정류장 앞 유리창이 빗소리로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으로 머리를 덮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옆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검은 우산을 펼치더니 제 위로 반쯤 기울여 들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어깨 한쪽이 완전히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셔틀이 도착할 때까지 5분 동안 그는 자신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산을 기울여 주었어요. 차가 도착하자 그는 저에게 먼저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고 나서야 그는 물에 젖은 어깨를 털며 뒤쪽에 앉았어요. 심지어 내릴 때도 저보다 늦게 일어나서 제가 먼저 내리도록 배려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를린에서도, 파리에서도, 뉴욕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낯선 사람이 자신의 옷을 젖혀가며 모르는 외국인을 돕는다니. 매뉴얼에 있는 친절함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 같았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리셉션 직원도 유난히 정중했어요. 단순한 업무적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엘리베이터에서도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방에 짐을 풀면서도 그 남성의 젖은 어깨가 계속 떠올랐어요. 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경유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12년간 쌓아온 냉소주의가 단 3분 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 우산을 나눠준 사람. 낯선 도시가 단 3분 만에 나를 품어주다니 이건 매뉴얼이 아냐? 이 도시가 저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호텔 로비에서 동료 칼라를 만났습니다. 러시아 출신인 칼라는 저보다 2살 많고 승무원 경력도 더 길어요. 그녀의 차가운 회색 눈동자는 언제나 세상을 의심하는 듯 했죠. 검은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린 채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칼라가 어젯밤 어땠느냐고 비꼬는 투로 물어왔어요. 한국의 따뜻한 환대는 어땠느냐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어제 우산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그만뒀어요. 그녀가 비웃을 게 뻔했거든요. 그냥 평범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칼라는 커피를 홀짝이며 로비 직원들을 훑어봤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인사하자 작은 손을 흔들어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서자마자 표정이 싸늘해졌죠.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저 웃음들을 보라고 다 근무 매뉴얼에 있는 표준 각도라고 했습니다. 웃음도 근무 매뉴얼일 뿐이며 속으론 우릴 비웃을 거라고 단언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제 느꼈던 따뜻함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우산 남성도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을까요? 혹시 외국인이라서 보여준 가식적 친절이었을까요? 칼라는 제가 너무 순진하다고 말했어요. 12년 이 일했으면서 아직도 모르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저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가짜 미소를 봤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계산된 친절, 상점 주인들의 영업용 웃음, 택시 기사들의 팁을 노린 과장된 서비스까지요.
칼라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단정했어요. 경제 발전한 나라일수록 서비스업 매뉴얼이 더 정교하다며 한국은 그런 면에서 일본 다음으로 완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자연스러워 보였던 미소들이 갑자기 어색해 보였습니다. 칼라가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며 말을 이어갔어요. 48시간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선 진짜 감정 같은 건 없으며 다 포장된 쇼일 뿐이라고 단언했죠. 그녀의 단정한 말투가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경험이 칼라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세상 어디든 진짜 순수한 친절은 드물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여전히 그 젖은 어깨가 떠올랐습니다. 그 남성의 눈빛은 정말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감상적으로 받아들인 걸까요?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어제 적었던 글이 갑자기 유치해 보였습니다. 칼라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오후 2시 호텔 카페에서 한국인 신입 승무원 다은을 만났습니다. 27살의 다은은 맑은 눈망울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지하철을 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눈을 반짝였어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칼라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텔 방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었어요. 다은과 함께 명동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온 외국인 관광객 부부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들고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3명의 시민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회사원 차림의 젊은 남성이 먼저 다가가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동시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또 다른 중년 여성은 지하철 노선도가 적힌 안내 팸플릿을 가방에서 찾아 건네주었어요. 3사람 모두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회사원은 길을 설명하고 학생은 번역을 도왔으며 중년 여성은 지도를 가리키며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외국인 부부가 고마워하며 연신 인사를 하자 3사람은 모두 겸손하게 손을 저었어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길을 향해 사라져갔습니다. 특별한 인사나 대화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흩어졌어요. 저는 다은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이런 모습이 일상적인 듯 아무렇지 않게 지하철표를 사고 있었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되새겼습니다. 베를린에서라면 한 사람이 도움을 주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누군가 돕고 있다며 지나쳤을 거예요. 뉴욕에서는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테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3사람이 동시에 나서되 서로 방해하지 않고 조화롭게 움직였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처럼 각자 다른 악기로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칼라라면 이것도 매뉴얼이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어요. 차 안에서도 비슷한 광경들이 이어졌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 했어요. 노인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자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모든 게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 행동들이었어요. 다은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어떠냐고. 도시는 복잡한데 사람들은 믿기 힘들 만큼 단순하게 돕지 않느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칼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이 모든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걸까요? 이튿날 저녁 6시 다은의 제안으로 한강공원을 산책하게 됐어요.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조깅하는 시민들이 평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었어요. 저는 다은과 함께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다급한 영어가 들려왔어요. 금발의 서양인 남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로 보아 공항에 가야 하는 상황 같았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계속 물어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영어를 못 알아듣고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지나쳤습니다.
그의 절망감이 점점 커져가는 게 보였어요. 바로 그때 교복을 입은 중학생 남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서툰 영어로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남성이 인천공항에 가야 한다고 하자 아이는 잠깐만 기다리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앱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남성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음과 함께 뒤따라가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중학생이 무거워 보이는 책가방을 메고도 남성의 속도에 맞춰 뛰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뒤돌아보며 괜찮은지 확인하고 번역 앱으로 위치를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2km를 달려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아이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남성을 개찰구까지 안내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가리키며 어느 역에서 갈아타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심지어 자신의 교통카드로 남성의 표까지 찍어주었습니다. 남성이 고맙다며 돈을 주려 하자 아이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성이 지하철에 타고 떠날 때까지 플랫폼에서 지켜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2km를 달렸어요. 숨이 차도록 뛰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용돈으로 교통비까지 대신 내주었어요. 그 모든 걸 하고도 이름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다은이 제 팔을 가볍게 건드렸어요. 그녀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가 계단을 올라가며 다시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목이 메어왔어요. 베를린에서도 파리에서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른도 아닌 중학생이 낯선 외국인을 위해 2km를 달려주다니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2km를 달려가고도 이름조차 묻지 않는 친절이라니. 그 순간 칼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것도 쇼일 뿐이라고, 한국 사람들의 계산된 친절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중학생의 땀방울과 헐떡이던 숨소리, 진심 어린 미소가 너무 생생했거든요. 그건 절대 가짜일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오후 명동 번화가를 혼자 걸었습니다. 원래 이틀만 머물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항공편이 하루 연기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하루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다은은 갑작스럽게 들어온 승무 스케줄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어요. 칼라는 호텔방에서 나오길 거부하며 짜증만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라도 이 도시를 더 둘러보고 싶었어요. 어제 한강에서 본 중학생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쇼핑백 몇 개를 들고 북적이는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어요. 오후 3시 30분경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앞쪽에 지팡이를 짚은 70대 노인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회색 모자를 쓰고 검은 코트를 입으신 분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횡단보도에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길 한가운데서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지팡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렸어요. 할아버지는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채 신음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초 만에 10명의 시민들이 동시에 달려왔어요. 회사원 차림의 남성이 가장 먼저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맥박을 재며 의식을 확인했어요. 한 대학생은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교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차들을 세워 구급차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물과 수건을 가져왔고 카페 사장은 담요를 들고 뛰어나왔어요. 한 젊은 여성은 할아버지의 머리를 받쳐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중년 남성은 할아버지의 가방에서 신분증을 찾아 응급실에 연락할 가족 정보를 확인했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완벽하게 분업이 이루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훈련받은 구조팀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시민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어요.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아무도 구경하지 않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담담하게 흩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5초 만에 낯선 사람들이 한 팀이 되었어요.
누가 지휘하지 않았는데도 각자 필요한 역할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 누구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지 않았고 구경거리로 여기지 않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를린에서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사람들이 구경만 했을 거예요. 뉴욕에서는 누군가 동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을 겁니다. 파리에서는 대부분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테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문명이구나 싶었어요. 화려한 건물이나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발전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15초 만에 낯선 사람들이 한 팀이 되다니요. 이게 혁신이 아니면 뭐가 혁신일까요?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칼라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장면만큼은 절대 가짜일 수 없었거든요.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7시 호텔 레스토랑에서 칼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칼라는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항공편 연기 때문에 하루를 더 머물게 된 것에 대해 계속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홀짝이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형식적인지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어요. 저는 오늘 명동에서 본 광경을 떠올리며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15초간의 기적 같은 순간이 계속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칼라가 갑자기 비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거리에서 뭔가 감동적인 장면이라도 봤느냐고, 혹시 또 순진하게 감동받은 건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쓰러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칼라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그것도 다 보여주기 쇼일 뿐이라고 단언했어요. 관광객들이 많은 명동에서 벌어진 일이니 더욱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연출된 친절이라고 비꼬았어요. 한국 정부의 관광 정책 중 하나일 거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진심 어린 도움들이 모두 가짜라는 말인가요? 칼라는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세상을 모른다고 12년간 승무원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순진하다고 비웃었어요. 모든 친절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미소에는 계산이 숨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제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놀라서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칼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 중학생이 2km를 뛸 때 흘린 땀방울이 가짜였냐고, 할아버지를 돕던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빛이 연출이었냐고 물었어요. 칼라는 여전히 비웃으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쇼였다면 왜 내 눈물이 이렇게 뜨겁지?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제 명동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칼라에게 말했어요. 12년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가식적 친절을 받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더욱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칼라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리는 듯 보였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곳이 냉정하다고 해서 여기도 그럴 거라고 단정하는 건 편견이라고, 때로는 진짜 아름다운 것들도 존재한다고 했어요. 칼라는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반박하지 않고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강하게 제 의견을 주장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들, 제가 느낀 것들이 너무나 진실했으니까요.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냉소주의와 사흘간 경험한 따뜻함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넷째 날 오전, 마침내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연기되었던 항공편이 정상 운항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이틀간의 경유가 나흘로 늘어났지만 이제 정말 한국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어젯밤 칼라와의 격한 대화 이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제 의견을 주장했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칼라는 그 이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오늘 아침에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나흘간의 경험들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칼라는 체크아웃 후 바로 공항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불러 짐을 미리 붙이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천천히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택시기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짐을 트렁크에 넣어주셨어요. 차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며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지난 사흘간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산을 나눠준 남성, 지하철에서 길을 안내한 시민들, 2km를 뛴 중학생, 할아버지를 도운 10명의 사람들. 택시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며 물어보셨어요. 한국 여행은 어땠냐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저 경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많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친절한 건 아니라고, 그냥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강요받은 것도 아니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자연스럽게 우러난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기사님이 갑자기 작은 소리로 뭔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어요. 멜로디가 익숙했는데 독일 민요였어요. 로렐라이의 한 소절을 한국어로 번안해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어봤어요. 어떻게 독일 노래를 아시냐고요? 기사님은 젊었을 때 독일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독일 친구들이 가르쳐준 노래라며 지금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흥얼거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독일 이야기가 나와서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어봤습니다. 기사님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어요. 한국도 독일도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라서 배울 점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전쟁의 아픔을 겪고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라는 공통점도 있다고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기사님의 다음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아는 독일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기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 실수로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독일 동료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도와줬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데려다주고 집까지 바래다주고 며칠간 집안일까지 도와줬다고 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독일 사람들을 개인주의적이고 냉정하다고 생각해왔거든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배웠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 게 상식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기사님 눈에는 독일 사람들도 따뜻했다는 거였어요. 혹시 제가 독일 사람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사람은 어디서나 비슷하다고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먼저 다가가서 돕고 독일 사람들은 요청이 있을 때 확실하게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독일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결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다 친구예요. 기사님의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요금을 지불하려는데 기사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외국에서 온 손님이니 서비스라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꼭 받으시라고 했지만 기사님은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독일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시면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그게 진짜 보답이라고 하셨어요. 기사님이 트렁크에서 제 짐을 꺼내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여행은 장소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진짜 여행의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항 입구에서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칼라가 틀렸다는 걸, 세상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들이 존재한다는 걸요. 계산도 목적도 없이 그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국경은 지도에만 있고 마음에는 없다는 기사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과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공항 입구에 서 있었어요.
우린 다 친구예요 라는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수속을 마치고 면세점을 둘러보며 저는 지난 나흘을 되돌아봤습니다. 단순한 경유지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지가 되었어요. 독일 사람들에 대한 제 편견도 되돌아보게 됐고요. 작은 기념품 가게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진열대에 작은 열쇠고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글로 마음이라고 새겨진 은색 열쇠고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바닥 크기의 작은 물건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점원에게 그것을 달라고 했어요. 포장해달라고 하자 점원이 선물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변화의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게이트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첩을 펼쳤어요. 첫날 적었던 글들이 보였습니다. 우산을 나눠준 사람, 낯선 도시가 단 3분 만에 나를 품어주다니 라는 문장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읽혔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흘간 한국에서 배운 것. 진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다. 15초 만에 낯선 사람들이 한 팀이 되는 것. 2km를 뛰어가며 길을 안내하는 중학생의 마음. 자신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산을 내밀어주는 시민의 손길.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칼라가 틀렸다. 세상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들이 존재한다. 나도 독일 사람들을 편견으로 봤다. 앞으로는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람을 바라봐야겠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수첩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게이트를 향해 걸으며 문득 칼라가 생각났어요. 그녀는 이미 먼저 탑승했을 텐데 과연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까요? 어젯밤 일로 아직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돌아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며칠 전만 해도 그저 경유지의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제 마음속 특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저는 다짐했어요. 베를린에 돌아가면 달라질 거라고, 더 이상 냉소적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방에서 방금 산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마음이라는 한글 글자가 작은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수백 개의 출입국 도장보다 이 작은 열쇠고리 하나가 더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을 기억하는 증표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올게. 그것은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약속이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따뜻함을 잊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 마음을 배워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열쇠고리를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행 말이에요. 베를린에 도착한 후 몇 주가 지났지만 저는 계속 한국을 그리워했어요. 거리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마다 한국에서 본 그 따뜻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한국 항공사로 이직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더 자주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마음가짐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안정적인 독일 항공사를 두고 왜 멀리 아시아로 가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요. 면접 당일 서울 본사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왜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경유하며 나흘을 보낸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한 따뜻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15초 만에 낯선 할아버지를 도운 시민들의 이야기, 2km를 뛰어간 중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면접관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이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승객들을 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진짜 혁신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덧붙였어요.
면접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저희 항공사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겠다고 하셨습니다. 몇 주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열쇠고리를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행, 그리고 언젠가 그 따뜻한 나라에서 일하게 될 새로운 도전 말이에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게 될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있어요. 한국어도 배워야겠고 다음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따뜻한 택시기사님도 혹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명동거리에서 할아버지를 도왔던 그 시민들과도 언젠가 인사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벅찼습니다. 승무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저의 새로운 인생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겠죠? 저의 한국에서의 적응기도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고 싶네요. 많이 응원 부탁드려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